매주 목요일 새 변호사와 함께하는 톡 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삼합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변호사님들 모시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가 사실은 대통령 취임 1주년이었습니다만은 어제 우리 방송에 안 왔기 때문에 오늘 여쭙겠습니다. 그냥 1년 총평 얘기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공중파에서 못 쓰는 말인데 괴랄하다. 뭐라고요? 괴이하고 지랄 맞다. 아, 그걸 괴랄하다 그래요? 네, 괴랄하다라고 하죠.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들어보셨어요 이러면? 네, 저는 가끔 쓰는 말이에요.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쓰기도 해요? 네. 정말 괴랄하지 않습니까? 와, 괴랄하다. 난 처음 들어봤는데. 저거 괴이하고 지랄 맞다? 괴하고 지랄 같다. 이거 우리 좋은데? 유튜브죠? 예. 네. 아니, 게다가 주어도 없으니까 뭐 우리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일단 그냥 딱 그 한마디로 끝. 아니 뭐 그 중에서도 가장 괴랄한 거는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한일 관계입니다. 네. 이게 말하자면 그래요. 기시다가 와서 한 이야기 최근에 와서 했던 마음이 아프다. 뭐 그 발언 있잖아요. 네. 그건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이상한 말인데 그렇죠. 거기에서 진정성을 느꼈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도쿄신문 사설에서는 야, 좀 제대로 사죄했어야지. 이렇게 해서 그렇지. 되겠냐. 그렇지. 물론 그 저변에는 윤 대통령을 좀 도와줘야 된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큰일 난다. 다 아이고. 거꾸로 돌아간다. 지금 야. 우리가 엄청나게 이익을 봤는데 또 기시다는 20%대 지지율에 있다가 50%대 지지율까지 대한해협 크로스를 이루었잖아요. 예?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런 거 말고 70% 넘을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대한해협 네. 크로스를 이뤘는데 그 정도 됐으면 네가 좀 가서 윤 대통령을 도와드려야지. 좀 화끈하게 립 서비스하고 입으로 사과하고 대신 사인은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들을 일본 보수 쪽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을 일본의 극우와 보수가 가장 많이 걱정해주는 이런 괴랄 맞은 상황. 괴랄한 상황. 이게 뭡니까? 진짜 그게 가장 괴랄합니다. 진짜 특이하네. 어쨌든 우리 대통령은 물론 국내에서 인기가 없지만 그래도 외국에서 인기가 진짜 많으십니다. 일본에서 인기 많고 미국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김필성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장면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상징적인 장면들이 막 떠오르는데 네. 뭐 다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아프다고 그러냐 기억 남은 건 이태원 건이죠. 그게 뭐 물론 이제 뭐 지난 정권, 뭐 이번 정권이나 뭐 지지난 정권, 이제 그 국민의힘 뭐 그때 이름이 달랐지만 이제 그때 또 정권이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정권도 있었으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돌아보면 상징적으로 가장 남아 있는 게 그거잖아요. 저기 세월호 사건인데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정말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우리 다 같이 느꼈었죠. 예, 그 당시에. 근데 정권이 다시 이제 그 당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1년 또 채 안 된 상황에서 비슷한 이제 국가가 어디 있냐라는 다시 물어야 되는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는 게 네. 그게 가장 아프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사실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신장식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일 관계 심각하긴 한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잘 안 나오면 네. 뭐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또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경제 문제, 다른 문제 이런 것들도 결국 5년 지나고 나면 뭐 어쨌든 임기를 다 채우고 5년 지나고 나면 또 대통령이 바뀌는 거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회복이나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간 사람들은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태원 사건 같은 것들이 정권 초기에, 극초기에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뭐 바뀐 거나 아니면은 반성이나 아니면 나아진 게 없다는 점에서 그게 가장 좀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저기도 정말 저도 마음 아픈 사건인데 거기에서도 괴랄 맞은 장면이 있었고 가장 괴랄 맞은 장면은 영정도 위패도 없는 시청 앞에 만들어 놓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뭐라고 부르기도 뭐해요. 네. 소위 분향소. 따옴표 분향소에 네. 나흘인가요? 닷새 연속해서 가서 분향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실제 분향소에는 가지도 가지도 않고 네.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네.
유족들 만나지도 않고. 아니 난 그 장면이 5번 연속 이게 꽃 들고 가는 이 장면도 정말 괴랄 맞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예. 이상하죠. 괴뢰라는 표현을 저럴 때 쓰는 겁니다. 예. 그건 진짜 그랬으면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지만 용례까지 지금 잘 기억이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철님께서 국민의힘 태영호 구하기는 참으로 민망하다. 국민과 당사자는 뭡니까? 니들끼리 사과하고 봐주고 이걸 보고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하는 것 혹은 대통령 하는 행동이 이렇게 그냥 자기네끼리끼리 서로 그냥 주거니 받거니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은 1년 동안에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자고 한다면 국민은 어디 가고 자기네 그냥 끼리끼리 좋아가지고 끼리끼리 즐겁고 끼리끼리 행복하고 나머지 국민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신경 안 쓰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 뭐 일본 얘기 좀 나왔으니까 짧게 한마디만 하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19일부터 21일까지 G7 정상회담 이제 가가지고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폭 피해자들이 이제 모셔져 있는 곳에 가서 공동으로 참배한다.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강제징용 노동자들 사실 2만 명 정도 거기 이제 일본에 있던 피해자들이 거기에 이제 피해를 당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근데 전체적으로 10만 명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2만 명 정도라는데 그 중에 강제노동 피해자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시다가 같이 공동 참배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뭐 직접적인 말을 안 하더라도 강제노동과 관련된 우리들한테 사과하는 진정한 모습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나는 사실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무슨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와 뭐 일본이 거기에 누가 있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그걸 하자고 갑자기 그랬겠느냐 뭐 이렇게 말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누워 있는 것 자체도 너무 황당무계하지만 우리는 피해자이고 그들은 마치 원폭 때문에 자기네들도 피해 입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자체에 지금 우리가 부안해동에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이라서 싫단 말이죠. 근데 2010년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원래 와서 같이 좀 하자 이랬었어요. 일부러 일본에서. 근데 그때 대통령 안 갔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물론 아프리카 순방 핑계를 대긴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윤 대통령은 우리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내가 처음으로 가서 공동 참배하니까 봐라.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게 참 싫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기시다 지역구가 히로시마예요. 거기는 한인 피해자들도 있고요. 자기 지역구에서 지금 G7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 그 관리하는 겁니다. 거기도 한인 출신 유권자들이 많아요. 그러겠네. 그 유권자 관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걸 왜 이렇게 그러니까 뭐 법률가들은 선회해 보면 아주 선하게 이해를 해 보면 이런 건데 네. 아니 일본에서도 제대로 사과 안 했다라고 비판하는 판에 진정성을 느끼고 사과를 했다. 우회적 사과다. 직접적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국민들한테 사과 감수성, 진정성 감수성을 강요하지 마세요. 핵인지 감수성을 넘어서 기시다의 진정성을 느끼란 말이야. 대한민국 국민들 뭐예요 도대체. 느끼는 정부야. 그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그쪽에서 이제 얘기한 원폭 피해자 문제는 사실 미국과 일본 사이의 일종의 과거사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운운소를 하는 거예요. 뭐 원자폭탄이라는 사실 뭐 실전에서 원자폭탄 쓴 케이스가 일본이 유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시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거기에는 미국과 관계된 과거사 문제가 얽혀 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일본은 계속 그 과거사 문제를 자기들 입장에서의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는데 거기에 동참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번에 사실 뭐 한겨레나 이런 데 보니까 기사가 났더라고요.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다닐 때 푸른 리본을 달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 푸른 리본이 납북자. 예, 일본하고 북한 사이에 그 납북자 문제, 1970년대 납북자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거든요. 그 납북자 문제를 잊지 않겠다라는 표시예요, 그게. 그러니까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너에 대해서 이런 게 불만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를 잊지 않겠다라고 붙이고 다닌 겁니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들이 관심 갖는 과거사 문제는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고 다니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거기에 진정성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는 아니, 거고. 게다가 대통령은 왜 과거 일을 자꾸 끄집어내느냐. 그 사람들이한테 그렇게 자꾸 과거 얘기하는 건 너무 미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우리 그런 대통령은. 얘기하면서 일본이 과거사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들러리를 서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요. 그걸 자꾸 너무 선회해 주는 거 언론들 반성 좀 하십시오. 뭘 그렇게까지 기시다에 대해서 선회를 해줍니까? 기시다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내가 반성하고 있는 것을, 내가 미안해하고 있는 것을.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런 취지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는 그렇게 느껴야 된다. 이러면서 거기에 원폭 피해자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다 누워있는 거 봐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 참배하자고 하는 저 아름다운 모습을 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본질이 뭔지 정말 그렇게 몰라요? 그렇게 국어를 못해요? 제일 그런 부분에서 제일 웃겼던 거는 그거였습니다. 현충원 참배하는 거 보고 윤석열 대통령 소위 신사 참배 안 했는데 기시다는 현충원 참배한다. 그 얘기도 진짜 황당무계하더만요. 거기 신사는 그냥 일개 종교 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국립묘지가 없어요. 일본에는 그냥 유골 보관소 같은 데가 하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골 보관소 같은 데가 하나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국립묘지라고 부르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잘 안 가요. 누구도 잘 안 가. 근데 그 신사 참배 안 했다고. 신사 참배를 윤석열 대통령은 신사 참배 안 했는데 여기는 현충원까지 왔다.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 기사를 보고 제가 기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대통령 취임 1년 됐는데 기자회견 하다고 요청은 안 하고 대통령이 와서 야 우리 맥주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서로 소곤소곤 노곤노곤 한번 서로 간에 좀 담소를 나누고 스킨십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사진 찍고 앉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깊이 있고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본인들이 생각해서 날카롭게 질문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와가지고 맥주 권하고 이러니까 좋아가지고 같이 맥주 마셔요. 대통령님 사랑해요. 김치찌개 맛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박종성님이 질문 있다고 합니다. 두 분 대답해 주십시오. 새 변호사님 사랑합니다. 근데 어느 분이 제일 공부를 잘했나요? 일단 제가 제일 못했습니다. 줄 세우지 마세요. 나 알아요. 누가 제일 잘했는지. 이렇게 손이 이렇게 좀 움직이고 이렇게 있어요. 제가 안 말해주고 있어요. 안 말해주고 싶어요. 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은 물리학과 나왔습니다. 한 분은 신문학과? 정치학과. 정치학과 나왔죠. 네. 한 분은 물리학과 나왔고 한 분은 정치학과 나왔습니다. 물론 둘이서 같은 학번인 건 아니죠? 아니 제가 좀 후배고. 예, 맞습니다. 후배군요. 근데 액면으로는 똑같아 보이는데. 사과서 제가요.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 자, 본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요? 어제 경실련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죠. 매우 잘못했다, 그다음에 보통이다, 잘했다, 매우 잘했다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와, 매우 잘못했다가 67.54%. 잘못했다가 8.99%, 다 합쳐서 76.52%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에 대한 353명인가요? 이 전문가들에 대한 경실련의 이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그리고 점수를 매겨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점수는 21.16점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와, 이렇게 낮을 수가 있습니까? 역대 대통령들하고 비교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최저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김필서 변호사님. 저는 솔직히 이걸 보고요. 지금 이제 약간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아직도 매우 잘했다가 이렇게 숫자가 높다는 게 좀 놀랐습니다. 이게 전문가 집단이면 어쨌든 뭐 스스로 지식인이라고 뭐 인정을 받는 사람일 텐데 글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까지 뭐 이런 일본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만 이제까지는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지식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뭐 대부분 언론 기사나 나온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도 충분히 해치하고 문제할 수 있는 건데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라 하시는 분들이 거의 20% 가까이 잘했다가 나왔다는 게 그게 좀 놀랍네요, 저는. 맞아요. 그 얘기도 사실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그냥 이게 기준이 뭐냐, 이 점수를 매긴 기준이 뭐냐면은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자기들 스스로의 국정 목표, 국정 과제, 23개 중에 예, 그거를 놓고 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바람직하고 공동체가 같이 추구해야 될 거라고 합의된 이런 게 아니라 목표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뭐 노동개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 점수를 매긴 게 21점이야. 내가 여기까지 할래요 하는데 그게 21점이라. 우리가 목표에 동의하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야 네가 한다고 했던 거 얼마나 했나 한번 평가해보자 라고 했는데 21점이면 그냥 F입니다. F. 낙제. 낙제 중에서도 상낙제죠. 근데 이게 막 그 기준에서 봤어도 말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굉장히 바깥인 분이네요. 아닙니다. 1년 이제 기념 이제 1년 되셨으니까 되면서 그러니 이제 자체적인 그런 평가를 하면서 1년간 한 가장 이제 이룬 게 안보하고 네 그렇다면서요. 네. 예, 이제 외교라면서요. 네. 안보하고 외교 기준으로 일단니까 지금 현 정권이 지금 가장 내세우는 게 안보와 그거라는 건데 외교라는 건데 외교 안보 기준으로 전문가 20%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그래서 일단 그쪽 뭡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국정 과제나 아니면 자기들이 스스로 자평하는 네. 잘했다고 얘기하는 기준으로도 저는 20%는 너무 높게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자면 인사정책이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15.8점을 받았고요. 그 다음으로 국민의 화합 및 소통, 정책 비전 제시, 국정운영 리더십 등등이었는데요. 윤 정부가 내건 23개 국정과제 중에서 사실은 이 소통하는 대통령, 뭐 일 잘하는 정부 이런 것들은 정말 못한 정책으로 지금 평가가 좀 되고 있고요. 긍정 평가가 과반이 되는 잘한 정책이 있느냐 물어봤는데 그건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되게 이거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경실련이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을 조사해가지고 설문조사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번엔 참여연대가 또 퇴출되어야 할 공직자 8인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열고요. 윤 정부에서 퇴출해야 될 공직자 8인을 선정하면서 1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2위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3위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을 꼽았습니다. 이러니까 한동훈 장관 매우 불쾌하다는 듯이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한다.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겠다.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했죠. 근데 이 참여연대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보면요. 4,813명을 대상으로 시민 4,813명을 대상으로 복수 응답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였었는데 한 장관이 교체해야 될 공직자라고 하는데 일이 줄은 사람들이 69%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김태효 안보 1차장 47.5%, 이상민 행안부 장관 41.7%, 원희룡 장관 17.8%,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15.6%, 그 다음에 뭐 조규홍, 윤희군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너무나 저는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 심리나 이런 것들이. 이거 뭐 어떻게 정말로 참여연대가 뭐 이렇게 좀 한쪽 진영만 대변하는 그런 곳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한동훈 장관이 특정 진영 대변하는 정치단체라고 지칭을 하셨다고 하는데 참여연대가 설립된 제가 찾아보니까 94년 9월이네요. 예, 94년. 예, 한동훈 장관이 사법시험 붙기 전일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아마 학교 다니실 거예요. 네. 한동훈 장관이 학교에서 학생식당 급식 드실 거예요. 학생식당 드시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그분 어쨌든 거기서 학교 다니실 때부터 이분들은 시민단체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사실 대표적인 가장 오래된 시민단체 중에 하나인데 이 시민단체를 글쎄요 뭐 언제까지 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1년 정도 지난 장관이 이런 식으로 가볍게 말하는 게 이게 뭐 조사 이걸 떠나서 어쨌든 참여연대가 이렇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나 아니면 본인의 그런 입장 같은 걸 밝히는 게 아니라 참여연대를 그렇게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솔직히 장관이 자기한테 그렇게 퇴출 1호 공무원이라 그러면 기분 나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여다 대고 참여연대 너네들처럼 이상한 단체에서 조사한 걸 내가 왜 믿니? 니네들 엉터리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이게 장관 입장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법무부 입장문도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건 이제 참여연대에 대한 게 아니라 송기호 변호사에 대한 겁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ISDS 그 론스타 네. 국제 중재했던 건에 대해서 야 이거 지금 법무부가? 이거 다 분석해 보니까 네. 2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재심 청구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받아들여질 수가 이해하시- 해봤자. 없을 거다. 네. 그러니까 괜히 이자만 더 늘리지 말고 빨리 정돈을 하고 이 책임자를 우리가 규명해야 되니까 정보를 공개해라 이런 얘기를 했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때 법무부에서 송기호도 ISDS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전문가 아니지. 그리고 너 민주당 공천 신청했었지. 너 민주당 편이니까 법무부 까는 거지. 이런 식으로 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들은 그래서 송기호의 주장이 뭐가 잘못되는지를 얘기하고 참여연대의 평가가 뭐가 잘못된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반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그래야 생각을 되죠. 해요. 네. 그게 아니라 메시지에 대해서 반론하지 않고 메신저를 깝니다. 그리고 공정 언론 국민연대인가? 네. 우리 그 MBC 패널들 파란색 빨간색 구분했던 네. 그 공정언론 국민연대 왜 파란색 빨간색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기사에 대해서 그 사람 발언이 뭐가 문제인지 팩트가 틀린 게 있으면 팩트가 그렇죠.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또 KTV 이 토마토가 그냥 뉴스토마토가 당장 우리 피해자잖아요. 걸렸어요. 네. KTV 동영상을 안 준다는 거예요. KTV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KTV에서 찍은 동영상을 대통령 순방 관련된 그림을 뉴스토마토에서 되게 비판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동영상을 안 줘.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난리가 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KTV 관계자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야? 메시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인종주의자들이에요. 너는 파란 놈, 너는 빨간 놈. 이렇게 다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시사인하고 오마이뉴스도 같이 당했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현 정권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스타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 한동훈 장관인 거고. 맞아요.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한동훈 장관의 어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독특하잖아요. 네. 국회에서 말하고 하는 것들이 독특하고 그런데 그분의 어법이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비판이 적절한 애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냐 아니면 뭐 반론을 하냐로 따지는 게 아니라 너는 뭐 너는 우 뭐 여기는 뭐 진보 팬들이 더 많이 나와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근데 여기 하는 것도 다른 무슨 저희가 있다 뭐가 있다 다른 생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면서 맞아요. 정작 비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어요. 네. 근데 현재 지금 이 정권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아유, 자,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이야기하면 김건희 여사하고 마치 공동으로 정보를 꾸린 듯한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해서 흥미로운 조사를 해봤답니다. MBC 라디오가 조원 CNI의 의뢰한 여론조사인데요. 김건희 여사의 외부 활동에 대한 호감도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호감이 35.5%, 비호감이 60.2%로 나타났대요.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하고 거의 똑같이 나온 건데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고 이게 놀랍거나 이상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단 말이에요. 우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하고 똑같이 나온 거. 또 하나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부 아니었냐 이런 말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뉴스아이킥에서 한 거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테이블을 이렇게 쭉 보면 근데 똑같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 호감층에서도 김건희는 아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김건희 외부 활동은 아니다. 이런 게 굉장히 더 높게 나왔고요. 네네네. 재밌는 거는 이걸 보다가 유의하게 이게 우리가 한 2,500 샘플을 한 거라서 네. 성별 연령별을 따로 했으니까 20대 여성, 20대 남성, 30대 여성, 30대 남성, 40대 여성, 40대 남성 이걸 다 따로 분류를 해서 했거든요. 네. 근데 20대 여성의 비호감률 전체 비호감률이 60.2인데 20대 여성의 김건희 씨에 대한 활동에 대한 비호감률이 78.9%입니다. 엄청 높네요. 30대 여성은 82.2%입니다. 와. 40대 여성은 78.6%예요. 20대, 30대, 40대 여성은 김건희 씨의 활동에 대해서 평균 80% 정도, 특히 30대 여성은 82.2% 정도 비호감이에요. 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런 겁니까? 아니 뭐 여성들에게 여쭤보시죠. 여성인 그러니까 남성들에 비해서도 유의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30대 남성 같은 경우 김건희 비호감도가 63%인데 여성은 82%예요. 한 20% 정도 더 높아요. 여성들이 보기에 말하자면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여성이라서 저 어떤 이렇게 그 바보온달 평강공주처럼 아주 지혜롭고 능력 있는 평강공주라서 이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말하자면 저는 저의 추정을 말씀드린다면 소위 어찌 보면 남성적 시각, 그것도 좀 나이든 남성적 시각에 호소할 수 있는 섹슈얼러티를 가지고 네. 이 섹슈얼러티를 가지고 뭔가 사회적 성공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본인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이런 거보다 이런 시각이 20, 40대 여성들한테는 정말 직장 활동 열심히 하고 하는 사회적으로 자기를 찾아가는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분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오히려 여성성을 왜곡시키고 여성성을 자기들이 그 출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시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네. 추정을 합니다. 저의 뇌피셜입니다. 네, 샤자님께서 여자는 여자가 볼 줄 알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사는 MBC 라디오에서 조원 CNI에 의뢰해서 2023년 5월 7일부터 8일 양일간에 걸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4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전화 면접 10.5%, ARS 8.6%이고요. 응답률은 9.1%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였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건데요. 김필승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지금 신 변호사님 말씀이 맞나요? 예,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전 사실 제가 사진을 하나 이게 지금 이걸 갖고 띄울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 순천만 순천만 이게 지금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뒤에 이렇게 돌아보는 거. 이게 코끼리 열차 같은 거 아마 아시겠지만 이걸 이렇게 돌리면 보여드릴 수 순천 있을까요? 정원, 네, 네. 이게 보일까요 이게 한번 아니면 잡아줘 보세요. 제가 잠깐만요. 이거 역사적인 사진이죠. 예. 이게 그냥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 보신 분 계실 텐데 이게 대통령실 공식 사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죠? 이거 지금 제가 신문기사 띄운 거니까 이거 찾으면 나올 텐데 이게 대통령실 이제 공식 월급 받는 사실 의전에서 중요한 활동 아닙니까? 이걸 보여주는데 이런 식의 이 사진과 같은 사진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걸 공식으로 하시면서 계속 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의전의 중심이고 이게 결국 이게 사진으로 남는 거니까 그 의전과 기록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거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실의 실권이 누구한테 있냐? 사실 이런 걸 보고 알 수밖에 없는. 뭐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결정할 수는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이런 장면이나 이런 누굴 중심으로 그리고 사진 같은 걸 찍거나 동영상 같은 걸 찍으면 누가 가운데 와서 찍는지 누가 중심에 대해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본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방미 지금 화면 나옵니다. 아까 김필승 변호사님이 이제 얘기했던 그 사진이고 지난번에 대통령하고 여사가 미국 방문했을 때 대통령실에 쭉 뿌린 사진이 있었어요. 네. 그 사진들 보면요 항상 윤석열 대통령 한쪽 끝에 있고 김건희 여사가 항상 가운데서 김건희 여사가 스포트라이트 받는 그 사진이 계속 돌았거든요. 자, 대체로 캄보디아 갔을 때랑 똑같아요. 빛이 딱 자기가 중심에 있는 거. 대체로 이렇게 그런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출연한 저는 아까 얘기한 개인 사진 말고 혼자만 나온 사진 말고 여러 사람이 같이 나온 사진에서 김건희 여사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찾는 방법. 네. 대통령실 문양 위에 있어요. 에? 사진에 배포를 하면 네. 밑에 대통령실이라고 이렇게 문양을 밑에 네. 사진에 봤거든요. 이게 대통령실 공식 사진이라는 거. 그 문양을 아래에서 문양을 확인하고 그 위로 이렇게 보세요. 김건희가 있습니다. 그래요? 7, 80% 이상이 그래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것도 저것도 제가 그렇잖아요. 사진이 몇 장 나오나도 저기 지금 다 화면에도 찾아봤어요. 보듯이 아래쪽에 대통령실하고 있고 저 문양, 저 문양에 문양을 먼저 찾으세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눈을 위로 올리세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또는 바로 위에 김건희 씨 우리 있습니다. PD님 제가 예전에 김건희 여사 사진 한 대여섯 장 보내드린 거 있었잖아요. 한번 좀 자료 남았으면 찾아보세요. 찾아가지고 한번 이따 보여줘 보세요. 정말 거의 7, 신변사님 말이 80% 거의 맞는지. 8, 90%.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문양 위에 계시다. 그냥 문양 위에 올라타 계시다? 문양 위에 대통령실 문양 위에 올라타 계시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정말 대통령 역할까지
의사결정을 하면은 피장이라고 해요, 피장. 예, 까지 하면 이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의전이나 어쨌든 지금 공개되고 있는 이미지 상으로는 이분이 중심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사실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이렇게 공개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진을 이건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어떤 사진 올릴까 말까, 이거는 누가 결정하겠어요. 그 여사 나온 사진 특히 그런 거는 다 김건희 여사가 오케이를 하겠죠. 그러면 딱 본인이 보기에 내가 중심이 있고 내가 예쁘게 보이고 이런 사진들만 골라서 오케이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남편하고 본인하고 이렇게 딱 있으면 남편을 위주로 해서 올린 사진이 체크가 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내 얼굴이 예쁘게 나오고 이쪽은 조금 그렇게 나오고 이런 게 계속 올라오는 걸 보면 심지어 그거 보면 이 질 바이든 그 바이든 부부하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테라스로 나오는 사진이 있는데요. 본인이 맨 앞에 나오는. 그리고 바이든 여사는 저 끝에서 되게 이상하고 해결망측한 포즈로 나오는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표정이 저 굴욕 사진 표정인데, 야 그런 걸 그냥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든 여사가 보여. 근데 저쪽에서 좀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걸어 나온 듯이 하는데 얼굴이 좀 이그러지고 아주 안 좋은 사진 하나 있어요. 그냥 올려요. 근데 원래 그런 거는 예의상 안 올리는 거 아니에요? 거죠. 그런 거 예의상 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지금에 와서는 사진을 일일이 김건희 여사가 다 체크하고 컨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국정을 돌보시느라고 바빠가지고 혼연일체가 돼서 이미 네. 그 사진을 셀렉하는 분이 혼연일체가 돼 있을 것이다. 어떻게 찍고 뭘 올려야 된다. 문양 위에 위치 십자 딱 해서 문양이 몇 도 범위 안에 계셔야 된다. 뭐 이런 게 이미 거의 보세요 한번. 제가 취미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실 사진 뉴스 보는 게 취미생활인데 재밌습니다. 그거를 화내지 말고 웃으면서 보시면 돼요. 화내지 말고. 예, 웃으면서 보시면 되고요. 내일 신문에서 그 여권 고위 관계자들 취재를 해서 네. 쓴 기사가 있습니다. 장관들이 곤혹스러워한다. 김건희 여사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본인의 관심사를 자꾸 이야기한다. 맞아요. 이렇게 워딩이 돼 있어요. 내일 신문에. 제 말이 아닙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 사실 나왔어요. 나오기는. 네, 내일 신문 취재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사진을 보더라도 혹은 무엇을 보더라도 이분이 어떤 역할인지 특히 이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두 파로 나눠졌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한 파가 그냥 거의 다 전멸하다시피 그만두고 다 어디 가버리고 이래가지고 나머지 분들이 아주 일일하기 편하시다는 그런 얘기도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물론 뭐 이거 다 저희 내피셜이라는 거 얘기하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하고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공사 특혜가 있었는지 감사원에서 지난해 12월에 감사 착수한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 두 달 안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5월이니까 12월에 시작했으면 6개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그냥 감사 기간만 연장한 상태예요. 게다가 대통령실에서 자료를 내놔라라고 감사원이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내놨습니다. 두 차례나 서면 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에 시민 700명과 함께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논란에 대해서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왜냐면 감사원이 스스로 나서서 그런 거를 감사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걸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야당은 당초 인수위가 밝혔던 500억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설립했던 코바나 컨텐츠와 연결되는 업체들이 이 공사에 대거 투입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이익을 보았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고 감사원에 정식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한 거예요. 근데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아무런 결론이 없고 대통령실에서는 자료도 안 주고 이렇다는 겁니다. 이거 좀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참여연대가 발표했던 공직 이제 문재인 교체할 공직자 8인 중에 사무총장 감사원 사무총장이 5위, 예, 5위입니다. 5위.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보시면 나가야 될 사람 예, 15.7%가 뭐 그랬죠. 네, 그리고 이분과 어깨를 아래나는 분들이 보통 다 장관,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호 이런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권의 주요 요직 장관급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셨어요, 이분이. 예, 그런데 비추어 보면 네.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뭐 어쨌든 뭐 이분이 감사의 실권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어쨌든 감사원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두 차례 자료 제출을 대통령실에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가 요청이라고 안 쓰고 이제는 자료 요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대통령실에서 자료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총괄하던 과장급 책임자가요. 주변에 이거 너무 힘들다.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 어려움을 토로하더니 결국 3월 달에 그만뒀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면 내 목이 날아갈 것이요. 다 그만두네.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면 이후에 정권이 바뀐 다음에 나는 직무유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만두겠다. 이런 판단인 거죠. 제가 보기엔 지금 그만두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하면 이 찍히는 거고 이 정권에서 찍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설렁설렁하면 나중에 정권 바뀐 다음에 직무유기 되지 않겠어요? 진짜 저는 감사원 사람들 좀 감사원에 계신 분들 좀 제대로 정신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한 몇 달만 앞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본인들이 어떻게 될지. 이번에 방통위에서 지난번에 뭐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제 면직 절차 밟는 것도 황당무계하고 TV조선 심사 관련해서 무슨 의혹이 있다고 말하면서 정말 압수수색을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웃기고 감사도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웃긴데 경기방송이 그만두게 된 과정에 대해서 또 무슨 비리가 있다 그러면서 또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거를 그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냥 이게 시간도 없으니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압수수색이 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공정언론 국민연대라는 또? 곳에 고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또? 예, 이 공정언론 국민연대라는 곳은 어떤 단체냐? 뭐 하여튼간에 과거 MB 때 언론인들 이 쭉 대체로 많이 모여 있고 여기는 행안부로부터 팩트 체크 비용으로 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선정을 했어요. 가짜뉴스 퇴출 사업의 일환으로 팩트 체크를 하는 시민단체에게 예산 지원을 하겠다 해서 행안부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공정언론 국민연대 국민연대가 뭐 김재철, 이진숙, 뭐 김장겸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옛날 KBS, MBC 사장들 이런 사람들. 네. 그리고 여기에는 경기방송에 문제가 됐던 사람들, 현모 씨라는 분도 공정언론 국민연대의 소속이에요. 왜 그분이 뭐가 공정해요? 예? 공정언론 국민연대. 전 경기방송 전무예요. 전무이사. 네. 이 사람이 경기방송 조건부 재승인에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람이에요. 내부 고발자를 부당해고했거든. 법적으로 이 내부 고발자는 이건 충분히 바깥으로 얘기할 만한 거다라고 해서 부당해고가 무효 판결을 받았어요. 네, 부당해고하면 안 되죠. 예. 네. 그런데 말하자면 행안부로부터 예산 지원 받고 이거 빨간색 파란색 패널 구분한데도 공정언론 국민연대예요. 그렇죠. 여기 MBC 제3노조랑 같이 손잡고 예, 한 거잖아요. 예. 행안부로부터 돈 받고 그다음에 실제로 경기방송의 조건부 재승인의 핵심적인 이유가 됐던 현모 전 전무도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방통위를 고소고발을 하고 그 고소고발장을 근거로 해서 압수수색한 겁니다. 아이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적 복수 내지는 한상혁 길들이기를 위해서 공권력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따로 또가치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 이 얘기 또 얘기나 뉴스 아이킥에서 오늘 저녁에 좀 자세히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청취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뉴스 아이키. 자, 국민의힘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영호 의원 최고위원직 사퇴했고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3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건데요. 김재원 의원 끝까지 버티더니 1년 받았습니다. 결국 김재원 의원은 뭐 지금 원외기도 하지만 내년 총선은 물 건너갔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태영호 의원이 뭐 김재원 의원은 솔직히 딜하고 싶지 않았겠냐, 최고위원직 사퇴하고 싶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태영호만 하고 김재원을 못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딜 혹은 정리 혹은 뭔가 서로 간에 주고받을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겠냐. 특히 김재원은 협상할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반면 태영호 의원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협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겠냐. 막 이런 얘기가 막 나돌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적으로 추측에 불과하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저도 비슷하게 거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죠. 이게 이제 뭐 아까 뭐 이제 언론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뭡니까
저기 태용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3개월 나온 것이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그 전에 저기 쳐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내보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당 대표는 내보내는 걸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만뒀으니까 이거를 뭐 봐주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다른 뭔가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이걸 교환을 했다면 당 이걸 최고위원 사퇴를 교환한 게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뭐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김지원 의원한테는 없다. 없고 태용호 의원한테는 뭐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물론 이제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추측에 불과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상당히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태용 의원이 잘한 건 이거잖아요. 당에다 미안하다. 내가 분란을 일으켰다. 미안하다고 사과한 거하고 이진복 수석이나 뭐 대통령실 이런 쪽에서 나한테 공천 얘기한 적 한 개도 없다. 극구 부인한 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용 의원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그 극구 부인이라고 하는 걸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공수처에서 이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돼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이게 제대로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해요. 제대로 안 되죠. 제대로 안 될 거고요. 네. 예, 제대로 안 될 겁니다. 끝이에요? 아니 뭐 제대로 안 될 게 너무 뻔해. 그리고 그 이유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네.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공수처는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 절반 정도가 지금 나간 상태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사람이 지금 뽑히지도 않는 상태이고요.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뭐 공소유지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진 공수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력을 좀 발휘해 주세요. 실력을. 물론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그 똑똑한 사람도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 하나라도 뭐 하나 제대로 정말 공수처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뭐 하나 제대로 진짜 못합니까? 딱 한 개만이라도 한번 해보시죠. 이거라도 한번 해보시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위례 성남 FC 관련 재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절차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대장동 위례 성남 FC 관련해서 김필삼 여사님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뭐 오늘 재판 준비는 했고요. 이제 끝나고 뛰어 가야죠. 현 대충 증거 기록이 20만 페이지가 넘을 것 같아요. 뭐요? 20만 페이지요? 네, 지금 그 성남 FC 관련 증거 기록, 증거 목록 있죠? 네. 증거 목록 페이지만 850페이지가 넘어요. 증거 목록이 850페이지? 예, 그래서 와. 이걸 다 분석해서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근데 오늘 재판 준비는 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열심히 하면서 맞춰가겠습니다. 와, 지금 깜짝. 그러니까 몇 명이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몇 명이 그거를 20만 장을 어떻게 몇 명이 봐요, 20만 페이지를. 뭐 이제 뭐 하는 변호사는 다 봐야겠죠. 열심히 진짜. 해야죠. 그거 변호사님들도 잘 못 보겠지만 판사님들 못 볼 것 같은데. 뭐 재판 엄청 늘어지겠는데? 뭐 이게 지금 뭡니까 그 관련해 가지고 여기 저기 뭐 무슨 이재명 방탄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뭐 저기 공천 룰이 바뀌고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공천 룰을 안 바꿔도 1심이 그때까지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20만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인데 증거 다 동의하고 20만 페이지를 전부 제출하면 판사들이 그걸 어떻게 다 재판부가 그거를 보고 판결을 쓰는데 얼마나 걸릴까?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그 결론 안 나오게 하려고 그리고 그냥 총선에만 영향 미치게 하고 이 사람 흔들어대게 하려고 검찰에서 막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니까 사골 우려먹듯이 우려먹겠네. 그런다는 얘기가 뭐 그거는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20만 페이지 나왔으면 뭐 증거부터 뭐 이제 증거 단계부터 다퉈가면서 하니까 뭐 이제 아직 저희가 등사도 다 안 끝났거든요. 사실. 등사도 안 끝났어요? 이거 20만 페이지를 등사하는 게 이거 예, 복사비만 복사비가 해도 진짜 얼마 들어요? 복사비만 지금 1,000만 원 이상이 드는 것 같아요. 1,000만 원 이상? 이야. 아주 그냥 애를 먹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 사실 좀 등사 과정에서 이런저런 뭐 고민할 문제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근데 등산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면 이제 뭐 단계 이제 과정에서 다퉈야죠. 아직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변호사들이 느끼는 감과 조금 다르실 수 있는데 아까 증거 목록이 850페이지라고 하잖아요. 성남 FC만.
성남 FC만, FC만, 네. 대장동 위를 빼고 빼고 성남 FC만. 그럼 FC가 50만 주 넘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대장동 들어가면 더 커지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대장동 50만 주 넘을 것 쪽수, 같은데? 그러니까 저기 증거 목록 쪽수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 목록 쪽수가. 증거 목록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증거가 아니고 이런 증거가 있다고 해서 그 목록이에요, 목록. 목록이 성남 FC만 850페이지라고 한다면 무슨 증거가 있는지 말하자면 메뉴판 살피는 것만 850페이지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남 FC만 대장동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래서 정말. 아니 이거 전 딴 거보다도 변호사들도 고생인데 이 정도 증거 목록 만들어 가지고 증거를 이렇게 조제를 하려면 검사들은 몇 명이나 동원됐겠는가. 거의 60명이라면서요. 830장이네요, 제가. 830 장. 20장을 붙였네요. 다시 확인해보니까 830장. 아니 이에요. 뭐가 예. 이런 쓸데없는데 성남 대한민국 FC 공권력이 증거 목록이. 증거 목록이 그러니까 증거 1번 네, 무슨 그러니까 뭐 증거 2번 목록이 뭐 그 얘기 설명드린 3번 거예요. 3번에 뭐 네. 이게 830페이지예요. 예. 네. 성남 FC. 그 웬만한 성남 FC 사건에 것만? 네. 전체 증거 페이지 수 정도 돼요. 웬만한 거는 보통 증거 목록 해봤자 두세 3페이지 정도 되는 두세 건데. 페이지? 많아야 한 10페이지 이 정도거든요. 큰 우와. 사건이 증거 목록. 근데 성남 근데 FC 이게 것만 그거면 대장동은 얼마나 많을까? 그러니까 이거 한 서너 배는 될 것 같은데 대장동은. 하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성남 FC 목록을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왜냐면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나왔거든요. 어제 봐가지고 저도 공권력 아직 낭비다. 공권력 낭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뭐 준비가 잘 됐냐 그러면 뭐 전체 다 보고 준비는 목록도 다 못 봐가지고요. 그렇게다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근데 오늘 준비는 하고 이제 뭐 맞춰가면서 해야죠. 진짜 고생하십니다. 아니 그래 할 말이 없는데. 자, 그래서 지금 대표의 재판 절차 오늘부터 시작인데 준비 잘 돼가고 있습니까? 대한 대답이 바로 증거 목록만 800 몇십 페이지입니다. 지금 FC 것만 기록이 20만 장입니다. 뭐 대장동까지 합치게 되면 더 많습니다. 대정동까지 다 해서 20만 쪽이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예측만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정동까지 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측근들 재판까지 합치게 되면 저는 100만 페이지 넘을 것 같아요. 아유. 정확히 말하면은 정진상 전 실장, 김용전 부원장 이런 분들 지금 물론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만 그들에 대한 기록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쪽도 엄청나죠. 그쪽 이제 이재명 대표께 가장 많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긴 있는데 그쪽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아니 나 이 재판에서 제일 지금까지 본 이 재판 과정에서 제일 웃겼던 건 그래서 뇌물을 그 유동규가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뇌물을 주면 동기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 그거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거 너무 웃겼어요. 아니, 유동규 대답이 너무 재밌어. 대가가 도대체 뭐냐? 그 뇌물을 뇌물의 준 대가가 뭐냐? 형이라고 형으로 부르게 불러라. 해줬다. 자, 김피성 변호사님, 제가 학번도 위고하니까 형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좀 줘보세요. 앞으로 나한테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 다 죽었어. 그거 다 뇌물의 대가야. 아니 진짜 황당하지 않아요? 야, 이 패널들이 다 나한테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돈 받고 허락하세요. 돈을 뭐 주든지 내가 허락해 주겠어요. 야, 돈 이게 받고 허락하세요. 무슨 코미디입니까 도대체가. 근데 이제 그것하고 별개로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 측근들 재판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6개월이 넘을 지경이어서 좀 빼내주는 게 있는데 그냥 구속 기간 만료를 빼주는 것하고 보석으로 빼주는 게 조금 달라요. 이 판사들 입장에서는. 근데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용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보석으로 석방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보내줘야 될 타임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조건만 붙여놨지. 근데 이것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 판사가 그냥 수동적으로 구속기간 만료됐으니까 나가요 이게 아니라 본인이 보기에는 이 구속이 조금 잘못되었고 이 변호인이 얘기하는 것들은 좀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보석으로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대장동 재판 혹은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의 재판의 흐름이 좀 바뀌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그래서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바뀐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좀 제가 말을 아껴야 되는 상황인데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해 어디 가서 이런 거 누가 말하려고 시키겠어. 아니요. 이렇게 소심해 이 사람이. 소심이 아니고 이제 어떤 변론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과 실제 재판 분위기는 꽤 많이 달라요 이미. 다른 지가 좀 됐고요. 그치, 예, 다르죠. 다른 게 많이 네. 됐고요. 네. 다만 이제
저도 이제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석으로 풀어줬다고 해서 결과가 유리하게 무죄가 나온다거나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무슨 뭐 검찰이 이것 때문에 뭐 위축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재판 결과를 낙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됐기 할 수는 절대 없고요. 물론 끝까지 긴장해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관련 재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적어도 현재 진행되는 분위기로는 뭐 검찰이 이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영희 누나, 영희 언니 함부로 부르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면서 가로사료 연구소님께서 저에게 15,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영희 누나 뇌물입니다. 왜 15,000원이죠? 이분은 항상 15,000원인 것 같은데. 자,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가 15,000원 받으면 누나, 뭐 언니 이 소리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뉴스마트에서 저한테 근데 주지를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또 어디다 후원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요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8일에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를 열고 22대 초선에 적용할 공천 룰을 확정을 했죠. 부정부패 관련 조항과 관련해서 이거 이재명 방탄룰 아니냐. 조국 조민 출마한다면 막을 이유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강훈식 의원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나가는 것에 혹은 총선 나가는 것에 문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꼼수 부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아니에요? 여기가 검찰 캐비넷이 정치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서 출마 여부가 결정되는 공천권을 검찰한테 주는 거를 바꾼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핵심은 공천권이 이제 검찰에게 있다. 이렇게 지금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바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없다. 이건 뭐 예. 진중권 교수는 어제 그냥 아주 입에 그냥 거품을 물고 이거 말도 안 된다고 막 욕을 하고 있던데 왜 말이 방송에서. 안 돼? 대한민국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권리도 제한받아서는 안 됩니다. 네. 근데 자,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공천에서 배제한다. 확정이 아닌데. 과도한 그 엑스 선비 정신을 발휘했던 저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졌던 저는 공천 룰이라고 보고요. 원칙에 입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같은 검찰 캐비넷이 정치를 대신하는 네. 상황에서는 검찰에게 공천권 맡기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군요. 얘기를 제가 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할게요. 이게 지금 애초에 이런 룰이 그러니까 공천 배제 룰 일괄적으로 공천 배제하는 룰이 들어간 것 자체가 재검토를 해야 될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실효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법률에 의해서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원래 공천을 못 받아요. 출마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 판결 받는 거죠. 확정 판결이 됐고 있어 3년 초과하는 징역의 경우에는 형이 종료 때부터 10년 동안 안 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상당히 장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이미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이외에 추가로 더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그거는 정치적 결단으로 할 수 있을 문제긴 하지만 이미 법에서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더 제한하는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관련해가지고 이 룰 들어간 거에 대해서 민주당 관련자들 여기 알고 있는 얘기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신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결벽증 때문에 뭔가 좀 센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넣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법보다 더 제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룰이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이걸 룰을 두는 게 맞냐라는 얘기는 이미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혁신위원회나 아니면 무슨 그런 개혁 관련된 모임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마지막으로 강원희님께서 또 슈퍼챗 보내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이슈 삼합 여기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20만 페이지 이건 매우 충격이고 또 좀 전에 저희가 유동규 씨가 재판에서 대가가 뭐냐 뇌물을 이제 정진상 씨에게 주고 누구에게 주고 맨날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면 도대체 너가 나한테 그렇게 돈을 줬다는데 대가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형이라고 부르게 하는 게 대가였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좀 전에 저희가 한번 논란을 설명을 좀 드렸던 게 있습니다.
뭐 하실 말씀 아유,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빨리, 없어요? 네.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아니 빨리 가봐야 됩니다. 저. 아, 재판하러 가셔야 네, 재판하러 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김필사만에서 재판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슈 삼합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영친 여러분 속 시원하게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세요.